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에는 좋은데 한국에는 크게 좋을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24년은 별로 썩 좋게 보진 않고 25년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에 손실이 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물가 상승의 압박이 떨어져서 이제 내리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건지. 네, 오늘 모신 분은 퀀트 투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강환국 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항상 뭐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은 주식은 10월에 사서 10월 말에 사서 4월에 판다, 이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수십억의 재산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월 말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이번에도 10월 말에 주식 사셨나요? 사기는 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도 들어갔고 한국 주식도 들어갔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롱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S&P 500도 들어갔고 나스닥도 들어갔고 소형주 이제 퀀트 주식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리석게도 이제 한국에는 이제 소형주 퀀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인버스를 제가 들어갔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요 데이터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짝수해는요,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짝수해 특히 코스닥이 돈 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또 그 왼쪽을 보시면은 총선 전 짝수해랑 그냥 짝수해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총선 전 짝수해는 코스피 코스닥이 수익률이 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이제 그 소형주 퀀트는 그래도 적절 먹힐 거야 가지고 그건 들어갔는데 인버스도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오르고 제 소형주 퀀트 주식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까먹고 미국에서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두 가지 양쪽 포지션을 같이 잡았네요.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코스닥 소형주를 안 사고 그냥 전부 인버스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형주는 소형주대로 사고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사고, 약간 해지 성격인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별로 안 좋을 때 내가 주로 사는 그 소형주 퀀트 주식들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가 하는데, 보통은 잘 나온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이번 11월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11월 그냥 롱으로 갈 걸, 이런 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바로 그냥 할 거예요. 앞으로 뭐 없이. 맨날 돈 버는 거 얘기 들어가지고 네. 내가 좀 약간 배가 아팠는데. 네. 그래도 미국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네.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한국만 얘기해. 네. 참, 내가 우리 강한국 저자 보면은 참 그 스타일이 천재 같아. 아닙니다. 네. 천재면은 11월에 이런 짓을 안 했겠죠, 제가. 코스닥 인버스하고 이런 거. 네. 천재가 네, 가끔 슬픕니다. 엉뚱한 짓을 하잖아. 슬픕니다. 네, 네. 네. 내가 왜 이러지? 그러게요. 근데 어쨌건 네. 그러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맞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럼 역시 이번에 그 뭐 아직은 안 올랐지만, 네. 그건 아직 모르잖아. 4월달에 매도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4월달에 또 얼만큼의 수익률이 나올지는 아직은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 첫 게임은 졌지만 5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5개월 남았다. 네, 그렇죠. 네. 어때요? 그때까지 총선 그 전까지 이렇게 기간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올해에도 일단 4월을 정점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특히 총선 전 6개월, 후 6개월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11월에 코스닥이 올라서 저는 굉장히 머쓱하게 됐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제 뷰를 고수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은 별로 안 좋다. 근데 미국은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면은. 그러나 예. 그럼에도 지금 그 네. 소형주들은 전부 들고 가는 거죠. 콘트로 산 것들은. 네, 뭐 걔네들은 뭐 그러니까 코스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텨주기 때문에, 예, 걔네들은 계속 들고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렇게 생각과 다르게 네. 시장이 강했던 이유 뭐 좀 분석 좀 해봤어요. 아니, 10월 잘 20일.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인들 그럼 왜 롱으로 들어갔나 보면은, 그 미국은 그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예, 보면은 그 첫 번째 임기 3년차 그리고 4년차 수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1948년 후에는
미국이 4년 차에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국 총선이랑 미국 대선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은 이게 특히 첫 번째 임기차 4년 차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겠죠. 예, 그게 특히 대통령 3년차, 4년차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보통 3년차, 4년차에는 미국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컨센서스고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예외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든 선생님이 트럼프한테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작년부터 엄청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다면 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사실 가을 10월 이후로 예. 미국 증시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 2024년도 좀 증시를 전망을 좀 해본다고 하면 예. 계속해서 더 상승할 거라고 보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대통령 4년차의 주식이 많이 이제 올랐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대통령 4년차와 8년차는 또 완전 다릅니다. 이제 8년차라는 거는 한 대통령이 두 번을 하고 이제 물러나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분이 재선을 신경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년차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다행히도 내년은 8년차가 아니라 4년차다. 그래서 4년차는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한국 증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한국 증시는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또 미국에는 호재거든요, 사실. 왜냐면 거기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면은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인플레이션 압박도 나오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한국에 이제 오히려 악재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은 미국에는 좋은데 한국에는 크게 좋을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늘 그 한국 총선 전후에 한국 시장이 망가졌던 것도 이제 있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대만 선거가 또 1월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거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보수파가 친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파가 친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여자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제 그 총통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그 진보 플러스 친미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쪽 당이 1월에 또 집권을 할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대만의 마찰이 좀 세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수당이 제가 알기로 좀 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또 중도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당이랑 이제 보수파랑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진보 쪽이랑 그 대항을 하면은 얼추 비슷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산타랠리가 올 것으로 보시겠네요. 한국은 아니지만. 네, 보통은 또 이게 재밌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가 보통 한 12월 15일부터 이제 오고요. 그래서 이제 산타가 야근을 이제 먼저 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한 2달 정도 이제 가고요. 2월 15일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보통이고 이제 그럴 때 보통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나 루저 주식들이 좀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번 주식이 있고, 이제 거기서 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내가 잃은 주식을 팔면은 그만큼 내 총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루저 주식들, 소형주들, 최근에 안 나간 주식들을 이제 팔고 양도세를 줄인 다음에 다시 되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 12월 중순 말부터 이제 그런 그때까지 소외되었던 소형주, 뭐 루저 주식들 이런 친구들이 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2024년 네. 한번 우리가 전망을 좀 해보면 지금 큰 틀에서는 이제 지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보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제가 보통 연간 전망을 할 때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증시 전망하는 거를 보통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거의 맞는 경우가 이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빼고 계산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교보증권에서 오신 분이 하락을 점쳤습니다. 1900에서 2500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뭐 횡보 정도, 뭐 2200에서 2650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높게 지르신 분이 이제 DB
장기 금융 투자이기 때문에 2,950 그 이상 또는 1,900 이하 이런 식으로 전망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1,900 이하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가 1,900 이하로 떨어지면은 PBR이 0.7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지금 뭐 IMF가 오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2,950 이상으로 장이 오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장이 지금부터 이제 20% 올라야 되는 건데 짝수해는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심에 빠졌습니다. 보통은 이게 2,950 이상 또는 이제 1,900 이하 이렇게 전망을 하면 되는데 이거 요번에 좀 어렵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심 끝에 나온 거는 교보증권 이 한 분만 빼면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 2,150, 2,200을 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하단 밑에는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코스피가 2,200까지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사실 또 굉장히 좀 저평가된 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코스피의 순자산 레벨을 보면 한 2,750, 2,800 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근데 코스피가 2,200이면 좀 너무 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2,200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그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950 이상으로 가는 건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주식을 새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거지만 네.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또 그 악재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24년은 별로 썩 좋게 보진 않고 이제 25년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이 총선, 대선, 짝수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이제 한국의 이제 악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24년에 주식이 상당히 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컨대 지금 코스피의 그 순자산이 이제 지수로 환산하면 2,800 정도인데 정말 이제 주가가 2,200까지 간다라고 하면 진짜 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한번 폭발적으로 이제 오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왠지 이제 올해 또는 이제 올해 상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네. 2024년 물론 그 기간이 짧겠지만 2100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그 지점은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냥 내년 중에 그러면 상단은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상단이요. 그 내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장이 오를 것 같지는 이제 않고요. 근데 지금 그거 네. 2,500인데 그러면 네. 그 얘기는 예. 계속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총선 전 6개월, 후 6개월이 보통 안 좋았으니까요. 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한국도 마찬가지로 네. 뭐 요즘 보면은 정책주들이라고 해가지고 예, 네. 정책적으로 뭔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네. 그 좋은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 예, 예. 그런데 왜 한국은 빠지죠? 전반적으로 이 정치적 리스크라는 것이 한국이 좀 더 이제 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권이 한번 바뀌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보다 오히려 더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총선 후에 보통이 아니라 늘 총선 후 6개월 후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미국 대선이 미국에는 사실 좋은데 한국에 또 악재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한국은 늘 한 4월쯤 총선이 있고 10월에 대선 그러니까 그 한국 총선이 4월에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10월에 있거든요. 늘 6개월 텀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 이제 미국 대선 그 전 언저리 그때까지 좀 한국장이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네. 왜냐면은 총선 후 6개월도 별로였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면 내년 네. 근데 2025년도에는 또 좋을 거라고 했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데이터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퀀트 기법이죠. 네네.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에 손실이 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IMF에 한 번도 없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1년 그때만 한 번 그 이제 손실이 있었죠. 네, 그래서 홀수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 네. 하반기서부터 뭐 정말 좋아지는 어떤 흐름이 나와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올해 좋은 그 흐름이 나온다고요? 아니 내년 네. 예. 하반기. 그죠. 내년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와서 2025년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25년으로. 네. 그렇죠. 네. 보통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믿는다고 하면 퀀트를 믿는 분이라면 굳이 올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24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할 그쵸. 그래서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조금 줄이고 뭐 사실 뭐 다른 자산도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저기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11월에 그 한국 주식에 대한 뷰를 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벌기는 이제 벌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자주 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전부라 몰빵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금, 비트코인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이제 여기 한국 주식의 손실을 만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네. 그 내년도 예. 그 뭔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라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걸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금리 인하를 한다,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예.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크게 빠지거나 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그놈의 경기 침체가 언제 오나라고 이제 늘 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거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들었거든요. 아니, 뭐 언젠간 오겠죠. 이제 계속 이제 온다 하면은. 네. 근데 언제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바이든이 재선을 이제 원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그 재선될 가능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특히 두 번째 임기차 이제 8년 차에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바뀐 사례가 몇 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 거기 때문에 24년에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제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도대체 걔는 언제 오는 거야, 그 경기 침체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네. 그냥 퀀트 데이터를 믿고 일단은 그냥 투자를 할 것이다. 네, 과거에 그쵸. 그냥 네.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뭐 아무리 뭐 못 돼도 소프트 랜딩 정도 아니까. 왜냐면 이제 그 재선이 중요하거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근데 트럼프한테 지금 쪽팔리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부분. 네.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이 확 상승하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네. 금리 인하도 처음에는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역할을 하게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금리 인하쯤 돼야 네. 그 다음에 정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 뭐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서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물가 상승이 떨어져서 내리는 것인가 그 두 개가 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지금은 좀 후자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8% 9%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를 엄청 높게 유지할 필요가 사실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미국이 경기가 엄청 안 좋다라는 그런 사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1970년대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금리를 낮췄던 경우, 이제 그때는 주식시장이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높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렸거든요. 이제 그때는 주식시장이 좀 별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물가 상승의 압박이 떨어져서 이제 내리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건지. 네, 전자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고 후자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각도로 2024년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